권리구제를 눈앞에 두고 뜻하지 않게 앞니 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치과 3개 다니면서 이제 견적도 뽑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몇 달간 이제 임시 치아를 지금 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임시 치아를 끼니까 요 안쪽에 그 잇몸 있죠? 인공 잇몸이 덧대지니까 이게 혀가 닿는 부위가 달라지니까 이 발음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좀 혀 놀림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에보다 조금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임플란트 완성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평상시대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발음이 이상하게 혀가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권리구제는 손해전부하고 행정쟁송 이렇게 나눠지는데, 손해전부는 그 전에부터 매년 한 문제씩은 최소한 출제가 됐거든요. 그 전에 출제 중점은 손해배상이었어요. 그 2주돈, 5주돈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 근데 금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손해배상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에 관해서 알다시피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관련되는 최신 판례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지금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 가능성이 손실보상 쪽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문제가 당분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행정쟁송은 뭐 주로 행정소송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3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건 다소 이례적이다. 그 소송은 언제든 다시 6문제 이상으로, 이상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6문제 정도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송 파트에 판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잘 소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교과서 442부터죠. 거기 뭐 계략적인 거 이거는 뭐 다 알 거고, 부패방지에 관한 게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지금 굉장히 시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표적감사 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장이 처벌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국무총리 소속이다라는 거고, 설치가 의무다라는 거죠. 구성 이런 것 최소한의 거 지금 한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 검토인데, 이거 행정입법에서 배웠죠. 법제처는 모든 법령안에 관해서 심사 권한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법령이 아니라 부패 유발에 관한 것만 심사권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알아주면 되고, 고충민원에 관한 건 300페이지 관련해서 이미 다뤘죠. 시정권고인데 이거는 그냥 권고, 단순 권고예요. 시정조치 직접 취소하고 이런 권한은 없다라는 거, 그런 정도. 감사의뢰 공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정호편을 일단 삭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거는 그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었고, 이제 그 밑에가 개정된 내용이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손해전부인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거는 뭐 해당될 때 또 나올 거고 기본적인 거라 여러분들 읽어봐도 알만한 거라 넘어갑니다. 손해배상의 이제 규범적 구조가 헌법상 기본권인데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분류가 되죠. 자유권, 사회권이 아니라 재판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그게 없으면 국가배상법, 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준용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특별법에 관한 게 그 차량 사고에 관한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처음에. 일단 이 법률에 음미할 게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이제 해당될 때 또 설명되겠지만 배상 책임 주체거든요. 헌법에는 국가 공공단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타 공공단체까지 포함하는 건데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죠. 그 밖에 공공단체는 일부 예외 판례가 있긴 하지만 민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위헌은 아니다.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위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안, 이게 광의 공무원인데 공무수탁 사안이죠. 이게 과거에도 공무수탁 사안에 관한 거 규정이 없을 때도 얘도 포함하는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공무수탁 사안도 포함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또 그 다음 거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이죠. 법령을 위반, 그 다음 타인에게 손해,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행위와 불법 행위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명시적 규정은 없죠.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잘 봐야 돼요. 그 자동차 차량 사고에 관한 거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법인 자배법, 줄여서 자배법이라는데 자배법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배법상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될 때 배상 절차는 이법이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자배법 기준.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배상 책임 절차나 내용은 이거는 국가배상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자거든요. 운전자하고는 달라요. 운행자는 쉽게 말하면 차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이걸 향수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차주를 얘기해요. 그 통상의 자가용 운전수는 운행자이자 동시에 운전자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전자를 고용하면 운행자는 소유자 차주가 되는 거고 운전자는 운전기사가 되는 거죠. 그 나눠지는데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 밑에 것까지 읽을 건 아닌데 참고로 보라고 한 거고 관련 판례 보면은 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다. 그 차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관행차량일 때는 국가 소유일 때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요. 근데 자배법은 특별법이라 그래요. 자배법이 적용이 안 될 때는 국가배상법에 책임지는데 공무원이 자기 차량 운전, 관행차 운전하면 자배법상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지죠. 근데 공무원이 관행차가 아니라 자기 차량을 운전할 때 이때는 자배법상 운행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배법상 책임은 안 져요.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란 말이에요. 관행차일 때는 자배법상 국가 배상 책임.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사사로운 거일 때는 적용이 안 되죠.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이때 국가배상 책임, 이거는 국가배상법이에요.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지급된 유족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당연한 상식이에요. 왜냐면 손해를 실질적으로 전부 메어주면 되는 거지 이중으로 이걸 물어줄 그거 이중 배상 이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배상 책임인데 그 국가 등의 좀 전에 봤잖아요. 특별법, 자배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공무원 책임은 없죠. 그 다음에 그 국가 등의 자배법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이때는 그 공무원이 자배법상 운행자가 된다 했죠. 좀 전에. 그래서 이제 이건 무조건 공무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개인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 482에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잠깐 갔다 와볼까요? 482. 거기 보면 위에 도표가 나오는데 오른쪽 공무원 개인 책임. 옛날에 종전에 판례 혼수 상태였어요. 긍정, 부정 이랬는데 최근에 전원합의체를 통일시켜서 뭐 지금은 최근도 아니죠. 벌써 96년이라 최근에 이거는 개정할 때 빼는 게 나아요. 전원합의체 그 판결로 이제 절충서를 밝혔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 이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배상 책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는 부정한다. 이게 447. 이게 일반적인데 자배법 적용될 땐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 때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책임보험의 절차인데 이중배상 금지, 좀 전에 말했던 게 나오죠. 영주물에 관한 거는 적용이 안 되죠. 역시 특별법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인데 이 방화와 실화는 달라요. 방화는 고의로 불을 낸 거. 특히나 이제 그 더 위험한 건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 집 같은데 이런 데 불 질러버리면 굉장히 형량이 높죠. 근데 실화는 과실로 인한 화재예요. 과실. 그 옛날에는 그래서 과실로 인한 화재는 일체 개인적 손해배상 책임 부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피해 범위가 워낙 크잖아요. 옆집 뭐 해가지고 동네 전체를 다 태워먹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불나면 뭐 2층에서 불났다 그러면 위에 층까지 다 태워먹을 수가 있죠. 이 개인에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고, 그 다음에 너도 지금은 이게 잇몸이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발음이 좀 뭔가 어색하네. 개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건 가혹할 뿐더러 설령 지금 내가 피해자이지만 나중에 언제고 너도 과실로 이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라는 게 주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 헌법 불합치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배상 책임 인정하는 거로 이제 개정됐죠. 그래서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이제 효력 범위에 가는 건데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8월 30일 났잖아요.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지역적인 거라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지 중인 사건, 이게 그 병행 사건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적용된다. 이거는 뭐 1편에서 배웠던, 외우지 않아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안전법에 의한 게 있는데, 학교안전법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학교안전법은 이제 가해자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폭력, 학내폭력, 학폭이라고 그러는데,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 법의 또 다른 목적은 학생인 가해자, 얘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판례가 반영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 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통상적인 거하고 다르죠.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은 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증상이 기왕증이죠. 손해확대 등의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원칙적으로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잖아요.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이 학생인 가해자죠.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가 수고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특별한 그거죠. 일반적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경과실로 학교 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이제 가해자 쪽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경우 학교안전공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가해자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학교안전공제가 먼저 물어주면 그걸 끝나고 구상권을 행사 못하고, 가해자가 먼저 물어주면
공제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무조건 공제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이기, 물론 부모가 물어주긴 하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배상 청구권의 주체하고 배상 책임 주체가 다르죠. 배상 책임 주체는 좀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죠. 근데 이거 배상 청구권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에요. 다만 군인 등에 관해서는 이제 그 특례가 인정되죠. 그 다음에 애국인이나 애국법인 이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 이 상호 보증, 이걸 뭐라 하면 상호주의라 그러죠. 상호주의에 관한 게 헌법에는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가배상법이고, 헌법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외국인 토지법, 그죠? 외국인 토지법, 그게 많이 되죠. 그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판단 기준에 관한 게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오죠. 옛날에 중화민국 대만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결론만 있고 그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거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밝혔죠.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걸 요구하는 건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거나 오히려 관대하다는 얘기는 요건 성립이 더 우리보다 유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니 타당하다. 이건 뭐 아까 이해하면 부연설명 정도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해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자, 그 다음에 은밀하게 뒤틀 여지가 있죠. 반드시 당사 국가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선례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례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죠. 발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니까 굉장히 강의가 불편하네. 중화민국, 이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뭐 일본에 관한 것도 인정. 하여튼 뭐 국가배상과 관련된 상호주의는 다 인정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음미할 게 뭐냐면 공무집행 중인 미합중국, 이게 그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법률 용어가 미합중국이에요.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자기나 부자기 또는 사고에 대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참, 이거 아주 더러운 규정인데, 아니 왜 사고는 양키가 치고 왜 우리가 모르죠? 근데 계약에 의한 것만은 미합중국이다. 이거는 뭐 외워야 돼. 저도 국방부에 근무했지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소파라고 아니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그 부속 협정이 이제 주둔군 주자가 바로 잘안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고 소파 그건데 그거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국제법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신통치가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소파 전문가라고 하는 그 고려대학교 이병화 교수 제가 강의도 뭐 한 2시간 정도 들어봤는데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국방부 근무할 때 조약에 관한 그 내용들 많이 읽어봤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헌법과 국가배상법 비교, 이건 뭐 해당될 때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확대법리도 뭐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2조와 민법 756조, 이게 민법에는 굉장히 유명하면서 중요한 조항인데, 이거는
사용자 책임에 가는 건데 그 70이라고 488에서 인용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유리하죠. 일단은 민법이 정되면 가해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는 뺑소니다 그러면 뭐가 붙어요?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붙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뭐 후사하겠어. 후사가 뒤에 사의를 표하겠다가 아니라 그 두터울 후자, 두텁게 그 사의를 돈으로 표명하겠다. 010 다시 해가지고 그죠? 찾아내야 된다. 못 찾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재판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김기정 열사 사건이라고 해서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그 김기정 여학생이 그 시위 도중에 명동의 골목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그 전투경찰들의 그 폭력적 진압 때문에 학생들이 도망가려다가 압사 당하고 곤봉으로 맞은 흔적까지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국가에 의한 살인이었죠. 근데 그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전투경찰이 누군지를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 전투경찰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그랬다면 민법이 정되면 이건 재판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 특정이 안 돼도 결국은 인정된 거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의미할 거는 전투경찰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식 공무원이 아니죠. 그럼에도 기능적으로 경찰 공무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면책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 면제되는 거니까 돈 많은 재정이 풍부한 국가가 면책이 되면 공무원에게만 만약에 배상을 묻게 되면 공무원은 가난한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면책되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근데 그 면책이 부정되고 언제나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거 94라는데 공무수탁 사인도 명시부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란 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는 뭐 권리구제 공통이잖아요. 그 행정청도 원래 조직법적으로는 기관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결권과 표시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장만 얘기하는데,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그 피고적격으로서의 행정청도 기능적 개념이지 조직법적 개념이 아니다. 대상적격과 관련한 행정청도 그 조직법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적 실행의 개념이다. 그런 것들을 잠깐 인용을 해주면 635에 나오죠. 635가 450하고 연결되죠. 거기 제목 2번 보면 행정청 나오죠.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강학상으로 의결권과 표시권 가진 기관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 즉 공무수탁사인이나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도 조직법적으로는 사법조직이지 행정부 소속이 아니잖아요. 국회사무총장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가배상과 관련할 때는 행정청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 지방의회도 의결기관이 조직법적으로는 의결기관인데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한다든가 이렇게 처분을 바라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데, 이게 450하고 연결되는데, 대상적격에도 행정청의 행위만 인정되는데 거기도 기능적 최강기 개념이다. 645죠. 이게 이제 450, 635. 635하고 연결되는데, 그 645에 가면 맨 위에 행정청 나오잖아요. 의의가 조직법상 행정청과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능적이다. 이게 450, 635하고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법원이나 국회기관 이것도 인정되는 거고, 또 위임 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기관, 그 다음에 사인, 이게 공무수탁 사인이죠. 얘도 행정청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행정청에 포함된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의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기능적으로 따져봐도 행정청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의미인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제 종합 정리됐죠. 자, 판례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면 판례 보기 전에, 그다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 관한 활동이라도 무방하다. 이게 이제 그 강석의 유명한 교통할아버지 사건. 행정관청을 구성하는 자, 기관 자체, 임용 결격자임이 사후에 발견된 임용무효. 이건 법적인 공무원이 아니죠. 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사실상 공무원도 포함. 하여튼 기능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다 인정하겠다. 그래야 국민에게 유리하니까. 과실유무는 평균적 공무원이지 불법 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찾아내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거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래볼 건 아니다. 그래도 여기 공무원 인정사례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부정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공무원법상 신분적인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죠. 공무스탑상이 79에서 인용했는데, 여기 유명한 게 네 번째, 동장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이게 김조왕금, 괜히 얘기했나? 김조왕금 할아버지 같은데, 괜히 얘기했네. 저도 호기심 때문에 대법 판례는 안 밝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괜히 얘기 후회스러운데.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거였어요. 뭐냐면 교통 안내, 그 어린이 보호, 그러니까 녹색 어머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에라는 말은 이건 성차별적인 용어랑 바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남자들도 이제 그 육아 휴직 이러면서 또 아예 그 여성들이 사회활동하고 남성이 이제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어머니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녹색 어머니회가 아니라 녹색 부모회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좋은 분이었죠. 취지가. 그러니까 교차로 중앙에까지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아주 미담 사례로 될 건데,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까지는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잘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결국 강서구가 물어줘. 동장에 의해 선정됐지만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냐? 강서구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전투경찰. 이게 이제 김기정 사건인데, 전투경찰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부정사례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의용 소방대원은 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은 아니지, 당연히.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잖아요. 화재 예방, 진화 똑같이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라 애워야 돼요. 뭐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대법원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이게 480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481에) 가면 그 배상 책임자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헌법은 국가나 공공단체, 근데 국가배상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타 공공단체는 민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일관되질 않아요. 한국토지공사 공사죠. 근데 얘는 법령의 위탁에 의해 이 사건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원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위속되는 얘가 행정주체의 지위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럼 얘가 배상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은 타당할 수 있어요. 얘가 배상 책임 지는 게 낫죠. 그러면 여기 한국토지공사 지금 토지주택 합쳐가지고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죠. 여기 소속 직원이 내 개인 책임은 어떻게 돼요? 여기 그 토지주택공사가 이때 당시 토지공사였지. 토지공사가 배상 책임자이고 이 직원은 기능적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냐? 이 직원의 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판례에서는 이게 그 수산업협동조합인가? 거기 판례에서는 또 그 수산업협동조합을 공무수탁 사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지 않는데 아마 보충자료 제가 만들어 추가해서 451 보충자료 이걸 한번 만들었나 확인해야 되겠네. 요 강의 끝나고 최신 판례 그 작업해가지고 보충자료를 완성하려고 해요. 지금 정오편은 완성이 됐고, 그래가지고 요 강의 끝나고 이제 보충자료를 완성해서 이제 카페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쨌든 외워야 돼요. 그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이 보증인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불행하게도 그 일제강점기하고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것들이 엄청 국가 기록물들이 엄청나게 그 전쟁 중에 그 소실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어때요? 이 증명할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인 보증인 3명이 이 사람 땅이 맞다라고 확인만 해주면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해줬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이때 악용해가지고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동네 어르신들 막걸리 몇 대 그 사드리고 허위 보증 좀 서달라 이래가지고 마을 전체 3분의 1을 가로채는 사건. 그래서 저한테도 사건을 의뢰해가지고 제가 그걸 맡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래서 제가 맡지는 않고 내가 기본적인 그 자료 이런 거 정리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 그 변호사 일을 쉽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래고 알아봤는데 저거 추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웬만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향 친구인데 그 매제인가 그쪽에 그 땅이 면사무소에 면의 거의 3분의 2가 그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주인이 맞다라는 걸 보증하는 보증서에 서명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지. 공무 수탁사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직무를 집행하면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건이 시작되는데 지금 아직 발음에 적응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요 시간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조금 더 이제 그 말하는 그 훈련을 좀 해가지고 조금 혀가 자유로워질 때 요거 진행하도록 합시다.